미국 경기 부양 대책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규모가 1.9조 달러로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이고요. 경기 부양 대책으로 해서 올해 미국 경제가 7% 넘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양책 얘기가 나온 게 6개월 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됐고 결국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어느 정도 경제가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부양대책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고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모두 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지금 국면을 좀 크게 보자고 한다면 금융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중에 이제 과도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금리가 시장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충격도 좀 받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움직이는 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기대하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은 5월 달 정도부터 집단 면역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이 뭐 예전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증가할 것인가를 놓고 최근에 2월 말부터 움직였던 거는 전통 산업들이 이제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닐 것이고 외식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산업, 소재 산업, 뭐 산업재,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쭉 움직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 움직임이 이번 주 들어와서는 또 이 전통적인 산업 부분에서 그 상승이 좀 완화되면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기술주들이 반등하고, 이런 식의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두가 앞으로 그 5월 달 이후로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때 어느 쪽이 경제 주도권을 잡겠는가, 이것과 관련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부양대책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기대도 또 상당히 큽니다. 올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7.3%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양대책이 경기 수혜주들을 많이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부양책에 따라서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반대쪽에 약하게 보는 쪽 입장에서는 나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부양책이라고 하는 거 핵심은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부양책 써봐라,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전만큼의 고용이 나오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미국 정부도 이제 고용에 집중해서 그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다 보면 고용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좀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고용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연준도 금리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고용이 좋아질 때까지 가겠다, 이런 맥락을 갖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저 고용 잘 안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 고용 신경 쓰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양책이 이제 뭐 이미 약효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금융 장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적 장세에서는 진짜 기업이 실적이 나오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뭐 이야기한 지 몇 달 지났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 돈이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 쓰일 수 있겠는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효과는 굉장히 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쪽에 이 효과가 집중될 것이냐는 실제로 사람들이 5월 달 이후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데 뭐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 언택트 중심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부양책이 이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돈이 쏠릴 것이고, 예.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는 임주임이 나타날 것이고, 이 돈이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쓰이더라, 사람들은 옛날 방식의 소비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되면 기술주보다는 전통산업 쪽으로 움직여 갈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는 바뀐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사실 좀 5월 달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경기 부양 대책을 쭉 보도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끝에 꼭 붙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뭐 올해의 물가 상승률이 3%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할 텐데 상당히 크게 상승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뭐 작년에 워낙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물가 상승률이 뭐 3%대, 어떤 분들은 4%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네.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대체적인 시각은 이게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연준도 이 물가 올라간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게 3% 또는 4%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갖고 있거든요. 예. 뭐 특정 시점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물가가 이제 뭐 한 2.5%까지 올라가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뭐 2%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건 연준의 목표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번에 나타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다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 지속성이 예. 있을 것 지속성이 같다라는 있을 것 같다. 예, 꽤 이제 비중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면서 기존에 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친환경적이진 않지만 원유나 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비용이 뭐 어쨌든 최소가 드는 건데, 이걸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을 계속 낳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라는 것의 관건은 그거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올해 가을쯤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글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쪽 이야기를 믿어주느냐라는 건데, 뭐 한동안은 지속성이 강할 것이다라는 쪽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예. 그때는 이제 유가, 그다음에 뭐 구리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속성이 강하겠다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는 유가가 좀 안정이 돼 있어요. 구리 가격 같은 건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또 바뀌죠. 이거 예. 일시적일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지금은 금융시장에서 일시적이라는 그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금리도 좀 진정이 됐고, 예. 주식시장에도 금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 털어내고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물가 얘기가 나오고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해 주신 거를 제가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파고스 님이 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 국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된 가운데 단기 금리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장기 금리는 좀 2%, 한국의 10년짜리 금리가 2% 들어가면서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데, 예. 단기 금리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단기 금리가 사실 뭐 2년짜리 금리가 0.1, 0.2% 하거든요. 근데 예. 한국은 3년짜리 금리가 지금 국고채 금리가 1%를 넘어선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채권의 매수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 같습니다. 약화됐다. 예. 예, 가령 뭐 이런 뭐 2년, 3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에는 광범한 매수 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기금을 갖고 있는 쪽들이 꽤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쪽에서 기금이 좀 많이 위축되는, 예.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2년짜리, 3년짜리 채권을 많이 사는데 그 힘이 좀 많이 약화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연기금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계속 장기 투자 자금들은 늘어나는데 경제가 악화되면서 여기저기서 돈이 좀 모자라는 경향을 확실히 갖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모여 있는 기금으로 투자하던 데서 자꾸만 기금을 줄여가는 이런 기금을 움직임이, 줄여가는 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와 이게 한국 경제의 약화라고 하는 게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는 달리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고정하고 있어도 예. 이런 일드 커브에서,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에서의 변화가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OMC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열릴 테니까 일단 뭐 주요한 중앙은행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FMC가 조만간 또 있는데, 뭐 FMC 같은 경우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뭐 작년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 예. 옐렌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작년에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연준은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물가, 그다음에 이제 GDP 성장률을 목표로 확실하게 잡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예. 뭐 고용이나 금융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목표가 늘 있습니다만 고용보다는 성장률과 물가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뒀죠. 근데 옐렌 이후로 그 연준의 목표에서 제일 위로 올라간 목표가 지금 고용입니다. 예, 고용이죠. 파월 의장도 그걸 작년에 다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뭐 GDP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낙수 효과 없다. 뭐 큰 기업들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고용이 나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GDP 성장률에 대한 목표를 좀 낮춰놓고 예. 고용에 대한 목표를 최상위로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의 GDP 성장률 올해 몇 %가 뭐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근데 실업률은 그렇게 낮아질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부양하겠다. 이게 연준이 정해놓은 목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연준이 뭐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말을 지금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쓰겠다 뭐 이런 예. 거고, 우리 지금 출구로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지금 자산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연준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장기 금리가 알아서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을 뭐 조정을 해나가니까 네, 법으로 막아줄 테니,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장기 채권 시장이 법을 잡아주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연준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준은 자산 버블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고용을 최상위 목표로 해서 계속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반복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뭐 3월이면 FMC에서 흔히 말하는 점도표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 결정에 참가하는 연준 이사들, 그리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그리고 앞으로 참가할 사람들 다 합치면 17명 정도가 돼요. 예. 17명이 언제쯤 금리를 올릴 것이냐를 이제 점을 찍는데, 그게 지난번 12월 달에는 그 중에서 1명만 내년에 올린다. 예. 나머지 사람들은 다 2023년이나 돼야 올리겠다 이런 예. 거였는데, 뭐 몇 명이 더 이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이 더 2022년에 올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변화 외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변화는 같습니다. 없을 것 같다. 예. 그 얼마 전서부터 계속 얘기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시서부터 11시까지는 미국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고 11시서부터 그 이유는 중국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 나온 것 중에 양털깎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을 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신흥국에서부터 자금이 빠져가지고 나갈 거니까 중국 주식시장도 그만큼 또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있거든요. 상무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든 뭐든 달러와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달러화 강세가 상당히 진행되고 나면은 신흥국의 투자 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안 좋겠다 그런 것이고, 뭐 이번에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소비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예. 국내 소비에만 집중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뭐 텔레비전 냉장고 사람들이 지금 살 건 아닌 것 같고 뭐 여행이나 이런 외식이나 이런 것 쪽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푼 돈이 미국 내에서 머물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달러와 강세까지 겹쳐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움직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달러화가 좀 올랐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나옵니다만 뭐 92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내려와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89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간 것이죠. 올해 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러와 올해 약세 간다, 계속 그렇죠. 약세 간다. 75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 우리나라 원환율도 떨어지고 예. 뭐 신흥국 뭐 주식시장 전반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미국이 대규모 부양책 쓰면서 달러가 좀 약세로 더 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봤는데 이게 이제 부양책 나오면서 곧바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움직임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만은 분명해요. 미국이 예. 많은 돈을 쓰면 일단 달러 약세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봤는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달러화가 그렇다고 해서 강세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뭐 지금 91포인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뭐 그 그렇죠. 신흥국이 자금 이탈 걱정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달러 인덱스면 거의 중립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은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 텐데 우선 질문이 들어온 것부터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롱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두 쪽에 투자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소형주하고 대형주 사이에 그 상당히 역학관계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중소형주라고 이야기하기는 요즘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를 제외하고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예.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만큼 거의 다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이걸 개인들이 꽤 많이 팔고 나서 현금을 확보하고 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이 돈으로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는 대형주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중소형주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꽤 나타나서 현금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예. 생각하고요. 근데 뭐 전체적인 움직임은 뭐 이건 저기 미국에서 지금 다우존스냐 나스닥이냐 하는 것처럼 뭐 기존에 많이 올라가고 최근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고 있는 성장주냐, 아니면 그 각광을 못 받았지만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바깥을 다니게 되면 좋아질 가치주냐, 이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이것도 버리기 어렵고 저것도 버리기 어려워요. 근데 예. 기존에 성장주 비중이 높았다 간다면 저는 가치주도 좀 높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를 나누는 것보다 성장주냐 가치주냐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한동안 떨어져서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가 어제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장중에 중국 시장 영향력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미국 시장 올라갔다고 이게 갭업에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쭈르르륵 중국 시장 떨어지면서 미끄러지는 예, 밑으로 그런 오겠다가. 움직임. 이게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음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봉이 꽤 여러 번 나타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음봉이 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중에 미국 시장 때문이 아니고 미국 나스닥 지수 때문이 아니고 중국 때문인데, 근데 중국이 긴축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렇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긴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하는지 완화 정책 쓰는지는 사실 두세 개 지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거 20개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20개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많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최근에 중국의 경향은 금융 긴축은 아니에요. 아니다. 예, 금융 긴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역량을
첨단 산업 쪽에 왜냐하면 미국이 첨단 장비를 수출을 막아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예. 중국이 지금 아니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국가적 역량을 이쪽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을 그렇게 낮추지는 않았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좀 과열이다 싶으면 거기다가 계속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잘못 해석해서 긴축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긴축은 아니고. 예. 근데 이쪽에 이제 그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놀이인 것이 여기는 그 앞으로 국가적인 그 사활이 걸린 문제고. 예. 그러니까 이쪽에 움직임이 강하면 그걸 누르기 위해서 말로 긴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실제로 지표들을 20개의 지표들을 쭉 놓고 보면 긴축의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글쎄 저도 상무님과 마찬가지로 왜 한국 시장이 중국 시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